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11살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죽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던 건 아닙니다. 다만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는 건 느낄 수 있었죠. 웃음이 사라졌고 말수가 줄었고 엄마는 하루아침에 더 이상 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밥을 하면서도 계산기를 두드렸고 빨래를 널면서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빠듯했고 항상 다음에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맏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기로 마음먹은 아이였죠. 아래로 여동생 하나, 동생은 늘 제 뒤에 숨었고 저는 늘 엄마 앞에 섰습니다. 그게 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저는 대학을 졸업해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결혼이 두렵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시댁이라는 말만 들어도 괜히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하던 분과 많이 달랐습니다. 아이고 지은이 왔네. 처음부터 이름을 불러주셨고 처음부터 웃으셨습니다. 과하지 않았고 선을 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랬습니다. 반찬을 챙겨주시면서도 힘들면 사 먹어.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고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성격은 아니었죠. 그래도 묵묵히 제 옆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교적 평온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평온이 너무 조용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숨이 가빴고 괜찮다는 말이 유난히 잦아졌습니다. 엄마, 병원 가봤어? 제가 물으면 엄마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유,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말치고는 엄마의 얼굴이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결국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귀를 때립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걱정이 먼저여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계산부터 떠올랐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간병, 딸인데 왜 돈부터 생각하나 싶어 스스로가 너무 싫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알아볼게.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엄마를 입원시키려고 친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선뜻 나서질 못했습니다. 며칠만 있다가 가자. 저는 알았습니다.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병원비가 걱정돼서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참으려고 할수록 더 났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은아. 잠시 침묵이 흐르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너 울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후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고 내일 나한테 3시간만 내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붙잡아주는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제 인생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무서운 말을 들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날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생각부터 떠올랐습니다. 암이라는 말 앞에서 저는 딸이 아니라 계산기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설명은 길었습니다. 수술 이야기, 치료 이야기, 경과 이야기, 그 말들 사이에서 제 귀에 남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엄마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평소보다 말이 더 없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엄마를 위한 건지 저 자신을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밥을 하시겠다고요. 아픈 사람의 뒷모습이
그렇게 익숙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볼게. 회사에서도 좀 빌려보고, 은행도 가보고.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엄마를 입원시키려고 다시 친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가방을 싸놓고도 문 앞에서 움직이질 않으셨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마무리할 게 좀 있어. 그 말이 얼마나 얇은 핑계인지 딸인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할 게 아니라 미루고 싶은 거였죠. 병원비, 딸에게 짐이 되는 상황.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제가 말했지만 그 말은 엄마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원은 며칠 뒤로 미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는데 제 마음은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수록 더 났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은아, 그 한마디에 눈물이 더 쏟아질 뻔했습니다. 너 어디야? 집에 가는 길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어머니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 우는 소리 같은데. 저는 결국 말하지 못하고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고 내일 나한테 3시간만 내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 사이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3시간.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시간을 붙잡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가 봉투 없는 통장이 떠올랐다가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울지 말고. 그 말이 명령 같기도 하고 위로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요. 그리고 다음날 그 3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각에 오셨습니다. 늘 그렇듯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맞네. 그 말 한마디 괜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번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걸으셨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손짓만 하셨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의원이었습니다. 미리 예약이 되어 있었는지 원장님이 바로 나오셨습니다. 간병을 하셔야 한다고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원장님은 제 맥을 짚고 몸 상태를 한참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러다 먼저 쓰러지시겠네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약 한제.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계산하셨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것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어머니는 그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야.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백화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답답했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트레이닝복 몇 벌과 간편한 옷들을 고르셨습니다. 병원에 있으면 이런 게 필요해. 선식도 장바구니에 넣으셨습니다. 밥 거르지 말고. 그 말이 왜 그렇게 단호하게 들렸는지요. 집에 도착해서야 어머니는 비로소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지은아, 제 이름을 부르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건 엄마 병원비에 보태 써라.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저는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끈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어. 봉투는 제 손 위에 그대로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조금 웃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은 원래 그래. 나중에 부부싸움하면 괜히 친정에 돈 들어간 거 꺼내서 속 뒤집어 놓는다.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그 말에 저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말은 나오지 않았고 울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조용히 안아주셨습니다. 울고 나면 다시 버틸 힘이 생겨 그날 봉투 안에 들어있던 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고마움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은혜를 나는 평생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변하지 않았는데 제 인생 한가운데에 선 하나가 그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선을 넘어오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관계가 바뀌는 순간이라는 걸. 그리고 이 선택이 앞으로 더 큰 이별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봉투가 엄마의 마지막 시간을 조금 더 벌어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누가 제 옆에 서 있게 될지도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고비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준비하라는 말이면서도 아직 끝은 아니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울어. 그날의 말이요. 저도 모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이냐? 네, 알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늘 그렇듯 차갑고 길었습니다. 엄마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식은 없었고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남편보다 누구보다 먼저였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 왜 그렇게 목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한번 잡으시고 곧장 엄마 쪽으로 가셨습니다.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 엄마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셨습니다. 우리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귀에 대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저예요. 지은이 걱정 말아요. 지은이는 이미 제 딸이에요. 잠시 숨을 고르신 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이도 걱정 마세요. 내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그러니까 편히 가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던 엄마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분명히 듣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도착했고 엄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친척도 연락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3일 내내 빈소를 지키셨습니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시고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빈소가 썰렁하면 가는 길이 외로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울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엄마를 자기 식구로 보내주고 계셨다는 걸요. 발인을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너 잘했다. 그 말에 그동안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떠났지만 저는 또 다른 엄마를 얻게 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이 위로이면서도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빚을, 이 마음을 어떻게 안고 살아야 할지 그때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인연이 엄마의 마지막 약속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다음 이야기는 그 약속이 다시 한번 지켜지는 순간입니다. 시간은요, 아무 말 없이 흘러갑니다. 붙잡아도 소용없고 붙잡지 않아도 알아서 갑니다. 엄마를 보내고 난 뒤에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을 살았습니다. 밥을 하고 출근을 하고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시어머니가 채워주셨습니다. 말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명절이 되면 엄마 생각이 날까봐 괜히 더 말을 걸어주셨고 가족 외식을 할 땐 늘 제 여동생 자리까지 챙기셨습니다. 정은이도 같이 와.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그때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부모 없는 혼례, 혼주 자리, 사람들 시선.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면 되지. 며칠 뒤 어머니는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봉투를 하나 내미셨습니다. 이건 정은이 혼수야. 저는 단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저희가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너 기억 안 나? 내 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혼수해서 시집 잘 보내주겠다고 그 약속 지켜야지. 그날 저는 봉투를 받지 않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입금 알림 3천만 원. 저는 다시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울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받아요. 정말 안 받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우셨습니다. 나중에 내 엄마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해? 약속 지켜줬다고 말이라도 해야지. 그 말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혼주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동생은 시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형식이 아니라는 걸요. 그 뒤로도 시간은 계속 흘렀고 어느 날 시어머니를 또 한 번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49제 날이었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동생네 부부까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도 동생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봉투 이야기, 병원비 이야기, 비밀로 했던 약속 이야기.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듣다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지금 제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조금씩 적금을 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언젠가 며느리가 생기면 그 아이가 말하지 못하는 날이 오면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고 싶어서요. 제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시어머니입니다. 전화를 걸 수는 없지만 지울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은 다음 사람에게 건너갈 수 있다는 걸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대로요. 그 사랑,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